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방금 읽어드린 이 시는 문영배 재판관이 20대의 청년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직접 읽어주었다는 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오늘은 문영배님의 신간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첫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사서 읽게 된 건 아마도 인터뷰 영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와 상당히 입담 좋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가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단어 선택에 신중하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가 몸에 배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 문영배님이 쓴 호의에 대하여. 이 책은 그가 1998년부터 블로그에 올렸던 1,500편이 넘는 글들 중에 120편을 골라내 책으로 묶은 건데요. 책의 내용 중에 주를 이루는 건 법조인으로서의 고뇌와 성찰,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원칙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밖에도 나무 이야기나 독서 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배님은 글을 쓰는 이유를 기록하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10년이 지나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없나를 따져볼 때 내가 썼던 글이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어른 김장하 선생과 한기택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남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더 많이 알려진 어른 김장하. 김장하 선생은 본인은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기에 삼천포의 한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낮에는 약재를 썰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 18세 때 전국 최연소로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경남 사천에 한약방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진주시로 이전해 한약방을 열게 되는데 그렇게 한약방을 운영해 번 돈을 김장하 선생은 개인을 위해 쓰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원하는 데 쓰게 됩니다. 진주에서는 김장하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어른으로 통해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학생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나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김장하 선생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영배 재판관도 김장하 선생의 지원을 받은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영배님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김장하 선생을 찾아뵙고 선생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김장하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만일 내가 자네를 도운 게 있다면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었을 뿐이니 자네는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감사해야 한다. 훌륭한 어른은 또 다른 훌륭한 어른을 만드는 걸까요? 호의에 대하여를 읽다 보면 이 책의 작가 문영배 님도 개인의 성취는 그 기회를 제공한 사회 공동체의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다른 이가 또 다른 성취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이 쌓일수록 이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아니라지만 이런 사회적 선순환을 이뤄내는 어른들이 있어 또 다른 훌륭한 어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리비이 법칙이 언급되는데요. 리비이 법칙, 최소율의 법칙을 말합니다. 리비이의 물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통은 높이가 고르지 않고 서로 높낮이가 다른 나무판들이 둥그렇게 붙어있는 물통입니다. 한쪽이 삐죽 높고 한쪽은 또 너무 낮은 그런 물통인 거죠. 이 나무 물통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쪽이 아무리 높아도 이 물통은 가장 낮은 나무판만큼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나무판에 의해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통에 물을 더 담고 싶다면 가장 낮은 나무판을 더 높여줘야만 합니다. 이 물통을 리비이의 물통이라고 합니다. 식물학에서는 리비이 법칙 또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율의 법칙은 근대 농업과학의 기초를 세운 19세기 독일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이가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리비이 물통의 판자들이 이번에는 식물에 있는 각각의 영양소라고 보면 되는데요. 식물이 성장하려면 질소나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같은 이런 다양한 무기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런데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나머지 모든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 식물은 가장 부족한 그 영양소의 수준까지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장 짧은 나무판의 높이까지만 물통에 물이 채워지듯 식물도 가장 부족한 영양소만큼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산량은 식물의 최소량으로 존재하는 무기 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 이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 리비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이 리비이 법칙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게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부분이 한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를 제한한다는 아이러니. 이것이 최소율의 법칙의 핵심인데요. 공평하다 싶으면서도 야박하게 느껴지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마치 네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잘났어도 사실은 너의 가장 치명적이고 못난 곳 그 하나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좀 서럽기도 합니다. 성장이란 게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리비이 물통 가장 짧은 판자는 어디일까? 자연은 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들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위스 사람들은 도시가 너무 크면 통제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작은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루소도 작은 국가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더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정치가 지배하는 것보다 작은 세상의 주민들이 모여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문영배님의 책을 읽다 보면 그는 이 리비이 물통의 여러 나무 판자 중 자신의 판자가 혼자서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장 보통의 위치에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는 가난이 얼마나 쉽게 인생을 흔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나라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면 가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졌으면 하고 바라고 그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재판관으로서의 그는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을 아는 것은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당한 착한 사람들을 무수히 보면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넋두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착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10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의에 대하여 이 책에는 문영배님의 독서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권 정도 넘게 읽었고 다독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는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걷는다는 뜻의 동망관서 행만리로를 실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책을 읽다 보면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책도 있습니다. 마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불편할 때도 있죠. 이렇게 책 선택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시나요? 문영배님은 어찌됐건 산책은 그냥 다 읽는다고 합니다. 대신 재미가 없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독후감을 쓰지 않는 것으로 소소한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책의 문장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행복에 관한 부분인데요.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에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해질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마음껏 누릴 것이다. 그가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도 볼까요? 막말을 자제하려면 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화를 늦추는 것이다. 처음부터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기 위해 화의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다. 화가 나면 화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화가 나기 전에 화를 늦추는 것이다. 당사자가 억지 소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반박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 소리를 하는 소송 관계인에게 유머를 전함으로써 상황을 반전해야 할 때도 있다. 화에 대한 두 번째 대책은 화가 났을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다. 충격적으로 못생겨 보이는 그 모습에 순간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는 재판 중에 혹시라도 자신이 화를 내게 되면 같은 배석 판사들에게 자신의 법복 소매를 힘껏 잡아당기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버티는 삶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삶에는 승리의 삶, 패배의 삶, 버티는 삶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전승을 하였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승리라고 평가할 만한 싸움은 몇 번 안 되고 대부분은 버틴 것 아닌가. 인생의 긴 여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무승부도 있으므로 버틸 필요가 있고 그럼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다. 문영배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판사일수록 철학적인 면모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멀게만 느껴진 법의 영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문영배님도 저처럼 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무척 좋았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산행을 하면서 눈을 맞춘 목련과 배롱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수많은 나무 이야기들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저의 독서일기는 문영배님이 법정 밖에서 쓴 따뜻하고 서정적인 문장들이 담긴 책 호의에 대하여와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20대 청년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직접 읽어주었다는 시 알프레드 디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